지금까지 해서 이제 우리 뭐 배웠었죠? 통계 배웠네. 통계, 기초 통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저번 주에 확률, 그 다음에 분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엑셀을 가지고 데이터 형태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 좀 배웠었고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제로 이제 논문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그 이제 가설 검정에 대해서 그동안 했던 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설 검정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는 이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기존 거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오늘 이제 기존 거 분석은 이제 앞으로 누가 하냐면 컴퓨터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값을 보고 아 얘가 어떤 의미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으려면 오늘 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향후에는 이제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뭐 10분도 안 걸려요. 10분도. 근데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뭔가 이제 기술을 하려면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차이는 굉장히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좀 들으시면 훨씬 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오늘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다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사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논문들 학술 정보에 들어가서 논문들은 어떤 식으로 설문을 작성을 하고 그 설문을 어떻게 분석했는지를 그냥 랜덤하게 한번 가서 찾아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설은 들어보셨을 텐데 검정을 들어보셨어요? 왜 같이 쓰냐 이거죠. 가설, 검정을 왜 같이 쓰냐. 왜 같이 쓸까요? 뭔가 좀 가설을 해가지고 대략 이럴 것이다 라는 걸 추정을 해가지고 이 추정이 좀 어떤 뭐 통계적으로 아니면 뭐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네. 그걸 뭔가 이렇게 해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의 통계는 뭐였냐면 어떤 분포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한다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서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된다든가 확률이 예를 들면 뭐 중심이 어디고 산포가 얼마나 된다든가를 했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판단, 의사결정, 추측 이런 통계예요. 그래서 가설 검정은 왜 붙어 다니냐면 가설은 말 그대로 가정인 거죠. 어떤 설이죠, 설. 어떨 것이다. 예를 들면 뭐 국가에서 안전관리비를 많이 건설에서 안전관리비를 많이 투자하면 재해율이 떨어질 것이다. 가설인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은 세트죠. 가설을 세웠으면 그것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판단, 결정을, 그러니까 그 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판정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검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설 검정은 항상 같이 돌아다니고 가설을 세웠으면 통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그 프로세스, 그거를 통틀어서 가설 검정이라고 하고 그 논문에서도 설문 분석을 하는 건 결국은 앞단에서 어떤 기술 통계를 가지고 현황이 어떻습니다를 보여주고 그 다음 이제 후단에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통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 이거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뒷단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논문을 쓰실 때 있어서는. 왜냐면 앞에 기술 통계만 가지고서 뭔가를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보여주면 그거는 논문이라기보다는 약간 보고서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의견을 달고 내 주장을 뭔가를 이렇게 제시를 하려면 가설 검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공학이나 인문사회 이쪽에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설문조사인 거죠. 그러니까 내
나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 의견대로 막 기술하는 거를 그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제3자가. 근거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통계에서 말하는 가설을 세워서 설문을 통해서 검증을 해서, 내가 해보니, 이 과학적인 이런 통계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보통은 이제 통계도 되게 거북스러운데 가설 검증하면 더 거북스럽거든요. 근데 오늘은 되게 정말 쉽게 뭐 통계 이런 거 다 빼고 일단 되게 컨셉 위주로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일단 가설에 대해서 한번 보죠. 가설은 뭘 가설이라 그래요? 가설은 그냥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 얘기가 되게 많죠. 이제 통계에서는 가설이 몇 가지일까요? 통계에서는 가설은 무조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보통 우리의 가설 또는 대안 이런 거는 많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계에서는 무조건 두 가지예요.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건 이건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이 자료는. 통계적 검증을 위한 가설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면 귀무가설, 하나는 대립가설. 처음 들어보시나요? 익숙하지가 않죠. 귀무. 그래서 널 하이포테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H0라고 밑에 써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H1, 얼터너티브 하이포테시스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책에서는 HA라고도 써요. 그래서 귀무가설은 뭐다? H0, 대립가설은 H1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한글로 안 써요. 그냥 H0, H1 이렇게 쓴다 이게 0, 1이에요. 항상 두 가지예요. 자, 귀무가설은 뭐냐면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해 오는 것들, 그래서 현재까지 주장되어 온 것과 변화가 차이가 없음을 설명하는 가설이래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을 귀무가설이라고 해요. 바뀌어도 사실은 크게 통계는 문제는 없어요. 바뀌어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귀무가설은 뭐를 놓냐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가 여자들보다 키가 크다. 맞나요? 진짜,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하이포테시스가 뭐가 되냐면 남자의 평균 키와 여자의 평균 키는 어따? 같다. 아니, 크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아니야, 작아.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대립가설이라는 거지. 새로운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논문을 쓸 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가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 선정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어느 정도 해놔야 설문도 그걸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설문 다 작성해놓고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분석할 수가 없는 데이터 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설이, 이제 대립가설은 뭐냐면 새로이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 주장은 뭐가 근거가 돼야 되냐면 샘플 데이터의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가 돼서 증명하고자 하는 가설을 대립가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게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사실에 다르게 이제 이렇게 가설하면 대립가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없는 걸 처음 이렇게 가설을 하는 경우는 뭐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있을까요? 전혀 뭐 지금까지 없었던 사실을 뭐 연산을 발표했다든지, 이게 그거는 이 이쪽 가설 검증이 아니죠. 다른 개념. 그거는 뭔가를 만든 거잖아요. 새로운 걸 만든 거는 그건 발명이나 발견인 거고, 얘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거 아닌가? 이건가? 라는 거죠. 근데 그 발견도 분명히 뭔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장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얘가. 예전에 뭐 생각해보면은
아주 오랜 시절 옛날에 뭐 전자가 있는지도 모르는 시절에 네네.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뭐 과학자들이 증명을 어떤 식으로 증명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밝혀내면 통계할 필요 없죠. 그냥 밝혀낸 거니까 그건 발견인 거죠. 그럼 논문 끝나요, 그냥 그건. 왜냐면 그 에비던스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다 이거죠. 야, 이거 봐라. 이래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일단은 그러면 요 통계적인 가설은 기존에 있는 걸 한 번 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그게 조건이 있다 먼저 그렇죠. 근데 이게 서로 이거 합치면 전체거든요. 그래서 얘가 결정이 돼버리면 쟤는 자동 결정이에요. 이거 아닌 놈이 저걸 거니까. 딱 양분돼요. 그러니까 세 개나 네 개의 어떤 카테고리가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좀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좀 이따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명칭 중요하고요. 여러분 논문 쓸 때도 항상 귀무가설 뭐 대립가설 뭐를 사실은 명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안정과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그거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표만 하나 그리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은 가설을 명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돼요. 얘가.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보면 가설이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x, y 두 개의 변수의 관계의 가설을 보면 이런 거죠. 자, 시스템의 신뢰성이 높으면 고객 만족도는 높아질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죠? 이용 요금이 저렴할수록 고객 만족도는 높아질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부가 서비스가 많을수록 고객 만족도는 증가할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그래야 뭐가 돼요?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이용 요금을 저렴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도 많이 늘려야 되는 거고. 왜? 이게 타당한 근거가 제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안전 쪽이면 안전 재해율을 낮추려면 안전 교육이 안전 재해율을 낮춘다. 이런 거가 다 뭐가 돼요? 가설이 된다 이거죠. 얘가. 그래서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정의를 해놓으면 반대는 뭐가 돼요? 시스템 신뢰도가 높으면 고객 만족도가 증가하다의 반대는 그러니까 반대 가설은 시스템이 높아도 고객 만족도는 증가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또는 좀 더 이제 통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시스템의 신뢰성은 고객 만족도에 영향이 없다 이거죠. 전혀. 근데 해보니 고객 신뢰성이 높은 제품일수록 고객들이 그 제품을 더 쓰더라. 그럼 이제 이게 증명이 된다 이거죠. 내가. 그래서 항상 시점에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뭐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 학교가 나오는. 그렇죠. 그래서 통계는 딱 두 개만 딱 놓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는 예를 들면 자 10하고 13은 누가 더 커요? 13이 크잖아요. 근데 통계는 뭐냐면 확률의 개념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10하고 13이지만 또 설문을 해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10, 10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해보면 이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한 번이 아니거든. 우리는 모집단을 모르기 때문에 샘플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근거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은 결과 Y와 원인 X와의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이를 경험적, 과학적으로 검증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가능하게 해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좀 이제 되게 좀 읽어봐도 명확하게 떠오르지도 않는데 좀 이따 이제 한번 다시 설명을 한번 할 텐데 자 이제 가설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통계는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설을 무슨 가설? 귀무가설. 새로 주장하는 건 대립가설. 좀 다른 접근을 하면 귀무가설은 권투나 이런 걸 보면 챔피언이에요. 대립가설은 도전자예요. 그죠? 그러면 챔피언하고 도전자하고 싸우면 실력이 비슷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요? 챔피언 손을 들어줘요. 그렇잖아요. 왜? 아직 도전자가 챔피언을 넘어섰다라는 증명이 안 된 거잖아요. 가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전자가 훨씬 잘했는데 왜 챔피언이 이기냐라고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야, 아직 도전자가 챔피언을 넘어서질 못했어 라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자, 잘 바꿔요? 안 바꿔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드셨잖아요. 내 생각을 잘 바꾸려고 해요? 안 바꾸려고 해요? 안 바꾸려고 하죠. 네, 불편하니까. 회사 가서도 컨설팅 하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안 바뀌려고 그래요. 그걸 바꾸게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의 생각을 잘 뒤집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이거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통계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통계는 보수적이에요. 보수의 반대는 뭐예요? 진보예요. 막 정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조금만 차이가 나도 이거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통계는 조금만 차이 나면 아니야, 이번엔 다음엔 잘 될 거야, 아직 옛날 게 맞아, 이런 이론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게 지배적이에요. 얼마나? 굉장히 많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야, 내가 보기에는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 시험 봤더니 이쪽이 훨씬 잘 본 것 같은데, 통계는 아니야, 다음 시험 보면 다를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지. 통계는 어떻다? 굉장히 보수적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이거 해봐야 대부분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대부분 얘 손을 들어주겠죠. 그럼 논문 쓸 게 없어요. 야, 너 지금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논문을 쓴다는 건 기존의 거를 반박해서 나의 주장을 넣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분석을 다 했더니 기존 게 다 맞아. 아, 그래? 뭘 써야 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다시 뒤집어 보면, 그런 보수적인 애가 졌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요. 야, 이게 맞은 것 같아 라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인정이 됐다라면 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역발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 마음을 바꿨어. 굉장히 고지식한 아버지가 마음을 바꿨어. 그 얘기는 변절된 거 아니야? 변절? 그건 뭐냐면 누가 봐도 그거는 이게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수적인 게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는 뭐예요? 판단을 내가 변경했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대립가설이 맞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챔피언하고 도전자가 막 싸우는데 도전자가 판정해서 이겼어. 그건 뭐예요? 굉장히 보수적인 애가 에이, 도전자가 이긴 것 같아 라고 했다는 얘기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거 당연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면, 논문에서 통계 가설 검증을 막 해가지고 얘가 이기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아웃풋을 꺼내면 뭐다? 아무도 시비를 안 건다는 거죠. 왜? 누가 봐도 야, 통계가 이게 맞다는데 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보수적인 건 굉장히 안 바뀌려고 하는 성향인데, 그 보수적인 사람이 바꿨다는 얘기는 누가 봐도 그러니까 그게 맞다는 얘기란 얘기예요. 어려운 개념인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통계는 머릿속에 항상 뭐다? 잘 바꾸지 않는다. 내가 데이터 봐가지고는 야, 이게 맞는데 통계 분석해보면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또 다른 가설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있는 게 여러분 논문에서나 이런 분석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가설 검정이에요. 표현을 저렇게 하는데 첫 번째 뭐래요? H0 뭐다? 그룹 A와 그룹 B의 평균이 어떻다? 같다. 대립가설은 뭐다? 같지 않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검증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아니, 통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설문지. 어떤 거? 설문지. 설문지, 그죠? 데이터가 있어야죠. 샘플이 필요한 거죠. 왜? 가설을 세웠어. 야, A그룹과 B그룹이 있는데 둘이 같은 거 같은데 근데 대립가설은 아니야, 달라. 그럼 해봐야죠. 야, 여기서 뽑아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도 뽑아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통계를 돌리면 결과를 탁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 돌리는 거 누가 한다? 컴퓨터가 한다는 거지. 우린 그 결과만 딱 보고 H0가 맞네, H1이 맞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돼. 그러면 다행히 내가 주장하는 H1이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쓸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H1이야, H0야. 기무가설이 맞다고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쓸 게 없죠. 둘이 같다는데. 이게 달라야 어떻게? 야, 니네 못했네. 나 니네 밤새 공부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나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 A그룹과 B그룹이 평균이 같다라는 또 가설이 있고, 밑에는 A그룹이 B그룹보다 작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반반이라 그랬으니까 원래는 이게 작다니까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크거나 같다죠. 그렇잖아요. 작다의 반대는 뭐예요? 크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작다. 그럼 얘는 뭐다? 크거나 같다. 또 이게 크다. 이거는 작거나 같겠죠.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같거나 같지 않다는 거 뭐예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선의 기울기가 0이다. 선의 기울기가 0이 아니다. 선이라는 건 뭐냐면 그 회기직선. 그래서 그 회기식에 의미가 있냐 없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 같냐 같지 않냐 이건 뭘까요? 두 그룹이 우리 그때 3포 얘기를 했었잖아요. 3포가 같냐 같지 않냐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뭐예요? A그룹의 데이터는 정규분포냐 정규분포가 아니냐. 정규분포야 분석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규분포냐 정규분포가 아니냐를 또 가설로, 이런 가설들이 몇 개나 될까요?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해볼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 같냐 같지 않냐를 가장 많이 해요. 모든 가설 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50% 정도를 차지하는 게 뭐냐면 평균이 같냐 같지 않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설 검정을 보면 양측 검정 같냐 같지 않냐, 단측 검정 크냐 작냐, 이런 식으로 검정을 하고 있어요. 수학적인 노테이션은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기 보통 뮤가 뭐예요? 뮤는 많이 보시죠? 이렇게 뮤, 이게 평균이고요. 얘가 뭐예요? 이게 뭐예요? 뭐라고 읽어요? 얘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뮤. 얘는 그리스 시그마 안 돼?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라고 하고 뭐라고 하냐면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해요. 시그마, 뮤. 그럼 시그마의 제곱은 뭐예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분산.
베리언스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이 가설 검정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간단하게 써놔도, 논문에 저렇게 써놔도, 아, 이거 평균을 의미하는 거구나. 통계는 사실 표현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보면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좀 이따 나중에 할 뭐 P값 몇 가지 안 돼요. 그래서 그 노테이션에 대한 의미만 알고 있어도 논문을 읽으실 때, 아, 이런 얘기구나라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어요. 막 다른 수학처럼 막 굉장히 많은 기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자, 그 다음에 자세하게는 안 할 건데요. 자, 이런 거죠. 결국 우리는 아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챔피언과 도전자를 누가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판단이 100%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100% 정확한 판단일까요? 아닐까요?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틀릴 수 있죠. 그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류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지. 그래서 자,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H0가 참인데 H0가 당연히 참이라고 얘기하면 바른 판단인 거잖아요. 근데 H0가 참인데 대립가설이 채택이 돼버리면 원래는 H0가 참인데 내가 대립가설을 잘못 채택하면 잘못된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 오류를 무슨 오류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종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알파라고 표현을 해요. 알파. 그리고 얘를 일종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통계에서. 근데 이 오류를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오류를 몇 퍼센트로 보통 얘기를 하냐면 5% 정도를 얘기를 해요. 0.05. 보통.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실수를 100번 하면 몇 번은 실수를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번 정도. 그럼 몇 번은 맞히겠다는 거예요? 99번. 그래서 통계가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나 절대 실수 안 할 거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야 이 실수를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해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얘예요. 이게 뭐다? 유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의 수준. 알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논문 이렇게 보시면 거의 대부분 이 용어가 들어가 있어요. 유의 수준 5%로 검정을 했더니 어떻더라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셔야 돼요. 또 유의 수준 1%로 검정을 했더니 어떻게 되더라. 판단의 기준이 돼요. 얘가. 이게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수적이 되는 거죠. 왜? 난 절대 실수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 얘가. 그래서 보통 논문에서는 이걸 5%를 잡아요. 보통. 반대도 있겠죠. 반대도. H1이 참인데 H0가 맞다고 하는 경우. 도전자가 잘했는데 챔피언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오류를 무슨 얘기는 이종의 오류, 베타 오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0% 정도를 설정을 한대요. 그래서 요거는 가설 검정에서는 이 오류는 안 써요. 주로 샘플링을 하거나 뭐 이런 쪽에 쓰는데 일단은 요거까지는 놔두시고요. 일단 알파에 대한 일종의 오류는 뭐다? H0가 참인데 H0가 참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뭐라고 한다? 일종의 오류라고 하고 그걸 유의 수준 알파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단 뭐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파. 유의 수준 알파 5%로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왜냐면 한 번 들어서 안다는 건 천재지 천재. 통계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근데 계속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논문 읽다 보면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뭐 다르게 판단할 여지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얘는 한 가지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자주 읽다 보시면 당연히 이건 알파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게 있어야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알파는 전형적으로 5%를 설정한다고 하는데 5% 설정 배경 같은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신뢰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뢰 수준.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시 이런 거죠.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자 보세요. 요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뭐가 있을까요?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있어요. 파퓰레이션 P 모집단이 있어요. 이 모집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 너무 크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뭘 해요? 샘플을 꺼내요. 그래서 여기서 샘플을 꺼낸다고요. 그럼 샘플을 꺼내면 이 샘플은 얘를 어떻게 해요? 추정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 우리 과기대 다니는 학생이 만 몇 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평균 그러니까 키가 얼마나 될까? 해서 뭘 해요? 샘플을 뽑죠. 지나가는 사람들 한 몇백 명을 잡아서 평균을 쟀더니 키를 쟀더니 대략 평균이 한 170에 분포가 있으니까 한 요런 전에 잠깐 보여줬지만 요런 분포가 될 거라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을 해요? 아, 모집단도 요런 형태의 분포를 따르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게 추정이에요, 추정. 통계에서 말하는 추정인데 우린 추정을 안 하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추정이야. 근데 샘플을 했더니 평균이 딱 170이라고 계산이 됐어요. 그렇다고 야 모집단의 키는 무조건 170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점추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나요? 한 점우 근데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진짜 170이냐 이거지. 169도 될 수 있고 180도 될 수 있잖아요. 이번 샘플에만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뢰 구간, 다시 말해서 자 170을 기준으로 대략 한 요 정도가 신뢰 구간이라고 설정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앞으로 샘플을 계속 뽑으면 다음에는 170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얼마 나올까요? 또 170이 나올 일은 없거든요. 왜? 확률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68도 나올 거고요. 어떨 때는 180도 나와요. 왜? 우연히 키 큰 놈만 뽑을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165도 나올 수가 있고요. 막 나올 거라는 거지. 얘들이 한 100번 나오면 그 중에 정말 우연적으로 190 애들만 뽑은 적이 있단 말이지.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점이 어디 떨어져요? 이 데이터로 보면 이 밖에 어디 떨어지겠죠? 그럴 일을 몇 %로 하겠다? 그렇죠. 한 5% 정도 내가 실수를 하겠다는 거지. 결국 샘플링의 문제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반에 평균 성적이 80이에요. 근데 시험을 한번 봤어요. 80. 다음에 보면 87, 다음에 보면 65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거라는 거지. 계속 시험을 보면. 근데 우연히 정말 컨닝을 했는지 갑자기 100점이 다 나왔어. 그럴 일은 거의 없다. 어느 정도? 한 5% 정도로 그럴 일은 거의 없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대략. 그래서 그렇죠. 요 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뢰 구간. 요 밖을 1- 신뢰 구간이 결국 유의 수준이에요. 저 정도는 내가 고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할 때 야 이거 될 확률이 한 90%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5% 돼.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 않냐는 거죠. 여기 모집단에 평균 키가 170이야.
신뢰 수준 한 95%로 요 사이에 거의 있을 거야. 대부분. 샘플을 뽑으면 거의 이 안에 있어. 라는 거지. 근데 가설 검정은 뭐냐? 대부분 여기서 이제 샘플을 뽑으면 이 안에 떨어지겠죠? 근데 밖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밖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대부분 여기 떨어지는데 이 밖에 떨어졌다는 밖에 떨어질 확률이 얼마다? 5%밖에 안 되는데 밖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수예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요. 실수일까요? 아닐까요? 실수일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은 170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실수일 확률 5%인데? 되게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그룹이 3포를 갖기 때문에 여기 떨어질 일은 왜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떨어질 일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근데 여기 그래도 여기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정말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뭐다? 야, 이거는 분포가 바뀌었을 거야. 분포가 바뀌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좀 다른 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그 식스 시그마 하시니까 잘 한번 보세요. 저 신경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누가 이걸 가지고서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는데 잘 보세요. 얘를 뒤집었어요. 얘를 뒤집었어. 무슨 얘기냐면 요런 분포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이렇게 뒤집었어. 그리고 공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서 샘플을 뽑았어요. 이게 95%예요. 그러니까 이게 3시그마니까 이 안에 떨어질 확률이 몇 프로냐면 99.7% 정도 돼요. 이 안에 떨어질 확률이. 공정에서 샘플을 뽑았어요. 그럼 어디 떨어져야 돼요? 여기 이 안에 떨어져야죠. 거의 99.7%인데 떨어져야 돼. 근데 갑자기 얘가 여기 떨어지는 일이 생겼다 이거지. 공정에서 데이터를 쭉 뽑았는데 갑자기 얘가 막 이게 길이라고 그러면 10cm다 그러면 10cm, 10.1, 10.2, 뭐 예를 들면 뭐 9.8 이렇게 떨어져야 되거든. 근데 갑자기 얘가 11이 딱 떨어진 거죠. 그 얘기는 그럴 수 있지 뭐. 가 아니라는 거지. 뭐다? 99.7%인데 일어날 확률이 없는 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공정이 어떻게 됐다? 변했다는 거지. 기계가 세팅이 잘못되거나 뭔가. 그래서 한 점이 아니라 통계에서의 점은 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봐야 된다? 분포로 봐야 된다. 공정이 아마 이렇게 됐지 않았을까? 다음에 또 찍으면 또 여기 떨어질 확률이 높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찍히는 놈들하고 여기 찍히는 놈들은 어떻다? 서로 한 점이 아니라는 거죠. 분포, 점 덩어리라는 거죠. 점 덩어리. 그래서 똑같은 컨셉이에요. 보세요. 내가 이런 거지. 자, 조금 응용해 볼게요. 우리 모집단의 평균 키를 170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죠? 170으로 알고 있었어. 그러면 작아봐야 뭐 한 150에서 90 몇 프로는 한 180 정도 사이에 있을 거야. 알고 있다 이거지. 근데 샘플을 그리고 설문을 돌려서 샘플을 딱 뽑았어. 근데 얘가 190이 나왔어. 190. 그럼 이거 실수예요? 아니에요? 뭐라고 난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모집단이 170이 아닌가 보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분포가, 이 모집단에 이 샘플을 쫙 뽑은 놈이 평균이 190인데 얘가 여기 나왔다는 얘기는 이 신뢰 구간 밖에 떨어지면 얘는 야, 우리 모집단의 분포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집단은 17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모집단에서 샘플 했더니 그게 172가 나왔어. 172. 자, 모집단은 평균 170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음에 또 뽑으면 171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안에 들어오면 아직은 170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밖에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야 이거는 아무리 내가 봐주려고 그래도 안 되겠어. 이건 너무 커. 야 이거 뭐 이거 모집단 170이라고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되게 쉬운 컨셉인데 이제 여러분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이 수학하기 전에 설명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그래서 통계는 뭐다? 여기 있는 걸 뭐냐면 H0에 의한 어떻게 보면 기준. 야, 여기 사람들은 평균 170에 표준 편차 한 10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모집단이야. 근데 누군가 나타나서 야, 내가 쭉 보니까 우리 학교는 180은 되는 것 같은데? 야, 170보다 큰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 그럼 한번 뽑아볼까? 쫙 샘플링을 해서 딱 했더니 170 한 8 나왔다 이거지. 근데 그게 다행히 여기 떨어지면, 이 안에 떨어지면, 야, 봐. 야, 신뢰도 봤을 때 이 안에 떨어졌잖아. 누구 말이 맞다는 거예요? 평균이 170이라고 한 사람 말이 맞다고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해봤더니 183이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야, 뭐 아니잖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게 지금 내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가설 검정의 전체 스토리예요. 자, 내가 주장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하나의 잣대가 돼요. 어떻게 보면 틀이 돼요. 그리고 나서 샘플을 뽑아요. 그리고 그게 이 안에 떨어지면 야, 네 말이 맞아. 이 밖에 떨어지면 누구 말이 맞다? 이 말이 맞아. 이 밖에 떨어질 확률이 어떤 거예요? 되게 희박하죠. 왜? 이 범위라는 게 있는데. 조금 변해가지고는 얘는 절대 얘라고 손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어느 정도 왕창 떨어져야, 분포로 봤을 때 여기서 한참 떨어져야 얘 손을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아까 보수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얘가 맞다라고 통계가 말을 해버리면 보수적인 애가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그 누가 봐도 이게 맞다는 거죠. 누가 봐도. 그래서 여러분 논문을 쓰실 때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설문인 거죠. 설문을 통해서 가설 검정을 돌렸을 때 얘가 많이 나와야죠. 그래야 쓸거리가 내 주장이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쓸거리가 많은 거예요. 다 얘가 나오면 쓸 게 없죠. 그저는 다 당연한 건 왜 넌 하냐?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안전교육을 많이 하면 재해율이 떨어진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설문했더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잘해야 돼요. 남들이 막 하는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아야 야, 설문에서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예비 선물 한번 돌렸다가 나온 거 보았더니 진짜 요렇게 떨어져. 그러면 그때 가서 본설문 돌리는 이유는 뭐예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돌리는 거단 말이죠. 얘가. 근데 어떤 분들은 설문 작성을 돌려놓고 와서 분석해 주세요 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거랑 전혀 관련 없는 자기 논문하고 전혀 다른 설문을 돌려놓고 와서 분석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 논문에서 서론 결론 쭉 쓰면서 뭘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지를 하면 뭐가 나온다 먼저? 가설이 먼저 나와요. 그럼 그 가설을 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작성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좋냐면 논문에 들어갈 표까지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이미 표를 다 만들어 놔. 그리고 여기다 넣기만 할 수 있도록 설문을 해야 돼. 내가 설문을 먼저 해놓고 논문을 하나도 안 쓰고 설문지만 작성해서 돌리는 거는 앞뒤가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가설을 잘 세워놓고, 왜? 이런 흐름이 있으니 잘 세워놓고 설문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수학 하나도 안 들어갔죠?
근데도 되게 낯설죠? 통계가 되게 낯설어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전부 다 딱 떨어지는 값들에 대한 판단만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어 160, 180, 뭐 176, 100, 뭐 54.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쭉 나왔어요. 이렇게 샘플을 했어요. 물어보는 거죠. 야, 이거 평균 170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거죠. 하나씩 보면 할 수 있죠. 하나씩 보면. 야, 이건 170 맞네. N은 아니네. N 크네? 작네? 크네? 작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전체로 보면 이거 170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1대1 비교는 가능하다 이거지. 1대1 비교는 당연히 이게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금방 분별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트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말이 달라진다는 거죠. 세트로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평균 내봤더니 173이야. 그래서 야, 170보다 크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심플하게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근데 이건 샘플이잖아요. 다음에 또 샘플을 뽑으면 이게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때는 갔더니 169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트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이 말하기가 되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왜? 명확하게 한 값으로 딱 떨어지면 판단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세트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다음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다음번에. 그래서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놔요. 그래서 이 세트가 굉장히 커지면 그제서야 야, 봐, 이제는 진짜 커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커져가지고는 야, 아직은 아니야. 왜? 다음에 뭐가 나올지 너 보증할 수 있어? 어떻게 보증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통계는 요약을 하면 통계는 보수적이다. 근데 보수적인 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누가 봐도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문에서는 얘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설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문을 통해서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논문 디펜스나 이런 거 할 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근거는 다 통계 패키지 돌린 내용을 가지고 첨부하는 거니까. 근데 이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논문의 전개 과정과 누가 봐도 합리적인 가설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라 이거지. 이해되시죠? 네. 통계는 그냥 그걸 백업해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통계는. 우리가 2주 차인가? 네. 엑셀을 했을 때 95% 신뢰도를 놓고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오늘 말씀하신 이런 이유 때문에 있는 건가요? 네네네. 네. 그랬을 때 제가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러면은 95% 신뢰도를 두고 했을 때 신뢰도 퍼센트가 좀 높은 게 좀 많지 않은 게 그 엑셀에서 데이터 분석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거기서 말하는 신뢰 수준은 샘플에서 이런 분포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모집단에서 막 데이터를 뽑았어요. 근데 이 데이터가 170이 나왔어요. 그러면 야, 모집단은 170이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아냐면 신만 안다는 거죠. 170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점으로 얘기하면 절대 아니죠. 그래서 범위를 정해주는 거죠. 그 범위를. 그런데 안 틀리려고 하면 야, 우리 과기대의 평균 키는 0에서 2m 사이에 있어. 이거는 100%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키 다 조사하면 2m 넘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0 무조건 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점 줄여서 95%가 되게 하는 바운더리가 범위가 있겠죠. 해보면 한 165에서 한 175 사이에 거의 있을 거야. 몇 프로는? 한 95%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95% 이렇게 되는데 99%로 가면 더 커져야죠. 160에서 야 불안하니까 이렇게 늘려놓는 거지. 더 불안해. 야 100% 하고 싶어 어떻게 해요? 150에서 한 2m. 그 사이는 무조건 있죠. 무조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뢰 수준을 95%로 했을 때 신뢰 구간은 예를 들면 요게 될 거고요. 99%로 해서 신뢰 구간을 정하면 요렇게 될 거라는 거지. 가설 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설 검정도 내가 95%로 하면 판단의 근거가 여기 이렇게 돼요. 99%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죠. 90%를 하고 싶으면 구간이 이렇게 되겠죠. 왜? 10%는 틀려도 되는 컨셉이니까. 그렇다고 80% 이렇게는 안 잡는다는 거죠. 적어도 90%에서 100%, 아니 그러니까 99%까지 잡아요. 적어도. 이거 85% 잡는 통계 그 논문은 없어요. 적어도 90%에서 99%로 잡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95%를 써요. 신뢰 수준. 신뢰 수준, 그러니까 신뢰 수준 95%라는 말과 유의 수준 5%라는 말은 서로 어떻다? 같은 얘기예요. 신뢰 수준. 왜 둘이 합치면 1이 돼야 되니까. 통상 그게 가장 무난한 정도라고 네. 판단하는 거겠네요. 네네. 그게 어떤 그 샘플링하는 그 특징 그게 뭐냐에 따라 가지고 더 그게 아니에요. 맞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럼 가령 네. 해봤더니 95% 정도로 하고 싶었는데 네. 안 나와서 90%로 조정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예요. 좀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뽑은 요 샘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샘플을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샘플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이 샘플을 가지고 이 원판에다가 찍었어요. 찍었는데 그게 어디 찍혔냐면 여기 찍혔어요. 되게 애매한 곳에 찍혔어요. 여기 찍히면 되게 심플한 판단인데, 야 누가 봐도 야 얘는 H0가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애매하게 여기 찍혔어요. 그러면 90%로 했을 때는 H0가 H1이 채택이야. 근데 95%로 하면 H0가 채택이에요. 여기 안 떨어졌으니까. 그럼 뭐라고 할 거냐 이거지. 두리뭉실하게 쓰면 돼요. 이미 얘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기 이 근처 떨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보긴 좀 그렇지만 이미 벌써 기운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밖에 떨어지면 해피하죠. 아예 이 밖에 항상 떨어지면 해피하죠. 얘가. 저게 절로 떨어졌다는 게 저 샘플링을 10개를 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아니죠. 이거의 평균을. 예, 평균이 여기 떨어질 일은 거의 없거든요. 한 점이면 산포가 갑자기 막 180인 애가 뽑힐 수도 있지만 평균을 내버리면 거의 이 안에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점이 지금 다 평균 값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찍히는 거는 다 평균 값이에요. 그거 약간 헷갈렸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사실은 평균은 아니고 그걸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검정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검정 통계량. 어디 보면 지표죠, 지표. 이 지표값. 얘가 여기 떨어지냐, 저기 떨어지냐고 하는 계산된 샘플로 계산된 통계량. 예, 걔가 여기 찍히는 거예요. 지금은 되게 어려운데 이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르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그러니까 그 의미를 설명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이 감 이런 거 느낌 딱 데이터를 보면 이러네 딱 그게 생겨야 돼요.